제가 강원도는 상당히 자주 내려오질 못해서 동지 여러분들과 얘기할 시간이 그동안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뭐 이미 한 얘기들도 한번 해보고 제 노총 위원장 3년 재임 기간에 여러 가지 활동과 그 방향 어떤 기조를 가지고 노총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 우리 노총의 방향이나 기조와 또 노사관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황이 변했는지 그리고 어떤 평가들을 우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노동운동은 사회 속의 운동입니다. 우리 노사만 또는 우리 사업장 내에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끼리만 하는 운동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 현실이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상당히 노동운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60년대까지는 노동사에 여러 가지 뭐 써있고 한국노총 60년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한 25년간 1945년 해방 이후에 한 25년간은 농업국가 시절이었죠. 우리 어렸을 때 전부 배고픈 시절을 겪었고 공장에 다니려고 그래도 공장 다니는 사람 그 자체가 특권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누구나 공장을 갈 수도 없는 이런 산업 현장이 매우 드물던 농업국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노동운동이 제대로 정착될 수도 없고 또 제대로 된 방향을 찾기도 어려웠죠. 그 다음에 이제 7, 80년대 한 20년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산업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여기저기 공장들 많이 생기고 또 산업 현장들이 많이 생겼는데 바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어서 개발 독재라고 명명되는 이 암흑기에 우리 노동운동을 자율적으로 우리 뜻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은 모두가 다 어용의 시절이었고 침묵의 시절이었죠. 우리 노동뿐만 아니라 정치권이고 언론이고 학계고 모든 곳곳이 다 그런 어떤 제한된 속에서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 80년대의 노동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돌이켜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율성이 좀 어느 정도 보장되기 시작했던 그리고 우리 노동이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기간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20년 지금까지 20년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노총은 지난 20년 동안에 좀 과거 한 60,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80년대 말 우리 한국노총이 어떤 시대의 변화, 저 밑에 현장의 조합원들의 그 변화에 맞추는 그러한 운동을 했더라면은 지금과 같이 한국노총의 세가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지난 2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조직이 커졌던 그런 부분이 바로 민주노총이 아닙니까? 민주노총은 20년 동안 조직이 계속 커졌는데 민주노총의 운동 방향이 맞기 때문이냐 하면은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는 그렇다고 봐줘야죠. 분명히 시대 변화에 맞추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민주노총은 민주화가 요구되는 대중의 요구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름도 민주노총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고 또 한국노총은 7, 80년대에 머물러서 어떤 관성에 의해서 변화를 좀 게을리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민주노총으로 계속 조직의 이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난 10여 년 동안도 우리가 민주화 시대가 된 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민주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한 10년으로 봐야죠. 97년부터 해서 그 민주정권 이후에 한국노총이 지대로 변화했느냐. 그럼 민주노총은 운동 방향이 지대로 가져갔느냐. 이렇게 보면은 민주노총은 87년도 선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87년, 지난 10년간이라도 한국노총이 제대로 운동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상을 가지고 변화를 했다면은 민주노총은 과거 10년 전에 머물러서 변화하지 못하고 그들의 투쟁 기조는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 민주화를 만들어가는 시대에는 맞는 그 투쟁 기조였는데 민주화가 달성된 시점에서는 민주노총의 투쟁 기조가 안 맞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국노총으로 턴해서 오는 이런 계기가 됐을 텐데 우리가 뭔가 이 변화에 좀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면 10년 전에는 제가 11년 전에 한국노총에 있었습니다. 한국노총 조직국장이었습니다. 제 위에 조직본부장이 있고 사무차장이 계시고 그 위에 사무총장이 계시고 부위원장이 계시고 노총위원장님이 계셨죠. 지금과 똑같은 시절입니다. 제 다음 시간이 한규란 국장이라고 하는데 한규란 국장 역할을 제가 말단 간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중앙 말단 간부로 봐도 한국노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의 첫째, 50년 역사상 한 번도 투쟁을 해보지 않았다 하는 이 부분이 저는 현장에서 이미 많은 투쟁을 했었는데 한국노총 중앙단위의 투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밑에 현장 출신의 제 간부로서는 너무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노동법 개혁이 김영삼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손 놓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또 만약에 한국노총이 그때 당시에 저항하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했다면 또다시 그 변화를 열망하는 현장들은 엄청나게 민주노총으로 탈출러시가 있었을 겁니다. 민주노총으로의 탈출이 가장 심했던 그 시절이 92년부터 95년 사이였거든요. 근데 당시 박인상 위원장님은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역대 어느 위원장님보다도 매우 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산별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님들은 누구 하나 변화를 원치 않고 거부했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져서 한국노총으로 오면 한국노총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으로 갔던 겁니다. 또 한국노총 소속에서 민주노총으로 간 조직들은 민주노총의 운동 기조가 옳고 좋아서 간 게 아니라 한국노총이 싫어서 한국노총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 이것 때문에 민주노총으로 발길을 돌리고 등을 돌리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최초의 한국노총 투쟁을 합시다 하면서 그럼 투쟁하자 그러면 투쟁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조는 아니었죠. 엄중한 우리 주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네가 해라. 말단 국장이 제안하면 말단 국장한테 맡겨버리는 이런 좀 무책임한 한국노총 지도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 투쟁 상황실을 꾸려 주십시오. 제가 투쟁 상황실장을 맡겠습니다. 이래서 그때 투쟁 상황실이 최초로 꾸려지고 제가 투쟁 상황실을 맡고 이러면서 전국 단위 집회가 최초로 이루어지고 양대노총 공동 총파업이 벌어지고 그런 연속선상에서 또
박인상 위원장님이 삭발하고 여러 가지 투쟁 세레모니들이 만들어지고 또 결국은 야권과의 정책연대를 하고 물론 지도부 중심으로 됐지만 이런 것들이 96년 7년도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금융노조로 컴백을 하고 바로 이 IMF 시절에 금융권에서 IMF와의 엄청난 저항들을 만들어내면서 총파업을 여러 차례 했죠. 그리고 투옥되고 해고되고 수배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제가 되풀이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노총위원장으로 와서 보니까 옛날 말단 그 간부 할적이랑 똑같더라고요. 노총이 이렇게 변화하지 않아 갖고는 그럼 불과 그 시절에도 자꾸 민주노총으로 가는 겁니다. 3년 전에도 여기 강원랜드니 뭐니 많이 갔지요. 이런 것들은 한국노총에 대한 실망이지 민주노총에 대한 선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는 일반 민중들로부터 이미 검증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국민들로부터 일반 대중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 등을 돌린다? 그거는 우리의 문제였거든요. 그래 우리부터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우선 어떤 그 기조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제가 정립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현장 중심으로 가겠다. 두 번째는 사회연대를 강화시키겠다. 이 두 개의 기조축을 가지고 새로운 운동 방향, 이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라고 정확하게 포장하고 이름 붙인 거는 금년 1월 2일 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운동 방향, 그 다음에 운동 축들. 근데 현장 중심으로 하는 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하지요. 지역 지부도 현장에 열심히 다녀야 되고 지역본부는 지역 지부 및 현장을 열심히 다녀야 되고 중앙은 각 산별과 지역본부, 지역지부 또 현장을 열심히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 현장과 함께라는 한 축, 또 사회연대 강화라는 한 축, 이 중에서 사회연대 강화는요, 정말 놀랍게도 완전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3년 전 제가 노총위원장 됐을 적에 노총이 57년 역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했는데 한국 노총이 이런 위기 상황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만큼 한국 노총은 고립적으로 나 홀로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노총이 위기에 닥쳤을 적에 누가 주변으로부터 시민단체나 재야단체나 한국 노총을 한번 구해보자. 아니면 한국 노총에 대야 되고 덕담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 어떻습니까? 하는 말하는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연대가 그런 우호 세력을 만들기 위함이냐?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도 도움을 받고. 왜냐하면 사회개혁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노동운동을 통해서도 사회개혁이 필요하지만 시민운동이나 재야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도 사회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럼 그들과의 사회연대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우리는 나홀로 운동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주소를 잘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전혀 변화도 하지 못하고 옛날식의 방식으로 노총이 운영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운동의 한 축으로, 노총의 운동 기조 축으로 이렇게 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노총은 사회연대를 참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난 3년간 우리는 민주노총의 사회연대를 하고 있는 그 폭보다 2배, 우리는 가장 좌측에서 가장 우측까지 다 연대를 하는 거죠. 민주노총은 좌쪽 외에는 연대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뭐가 성공했다는 얘기냐? 저희가 한국노총이 새로운 운동 방향, 이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작년부터 했을 때 한국노총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운동 방향에 대해서 고춧가루 뿌리고 비난하고 막 이런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난리를 쳐야 되거든요. 과거 우리 한국노총 나홀로 운동만 해왔다면,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노총의 새로운 운동 방향에 대해서 시민단체, 재야단체들이 운동 방향이 어느 게 올바른지 압니까, 그분들이? 우리 여기 활동하는 간부들도 잘 모릅니다. 노동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하물며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연대를 안 하는 곳은 무조건 비판하는 거죠. 근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연대하는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듭니까? 비난 안 하는 거죠. 그 완전히 성공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와의 연대만을 하는 이런 조직들은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박수와 갈채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들은 이 중도서부터 우파 쪽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한국노총에 박수와 갈채를 보내면서 자기들도 왠지 자기들의 이 중도적이고 좀 우파적인 운동 방향이 왠지 이 사회에서 특히 이 민주정치가 실현된 10년 동안은 뭔가 사회적으로 발언하기가 좀 힘들고 위축되고 이랬던 곳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총, 뭐 한농연, YMCA 뭐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는 한국노총하고만 교류합니다. 민주노총하고는 안 합니다. 근데 한국노총이 과거에 이 우파적이고 좀 변함하지 못하고 보수적이고 좀 이래 평을 받았었는데 한국노총이 일반 국민 대중으로부터 박수받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우리를 지켜주면서 자기들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도 뭔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중도서 좌파까지 여기 양대 노총을 교류하고 연대하고 있는 데는 뭐 우리 운동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고 또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더더욱 중립적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운동 방향이 어디서 뭐 쓸데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나 비난을 위한 비난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외에는. 민주노동당은 없어졌지요.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당으로 변해버리고 지금 없습니다. 이름은 민주노동당이라고 그대로 써도 실질적으로 민주노총당입니다. 뭐 제가 민주노동당의 창당 멤버였고 그 민주노동당에 정말 많은 지원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안타깝지만은 민주노동당은 사라지고 없고 그때 초기에 그 노동자 서민의 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은 사라지고 없고 지금 민주노총당만 남아 있어서 안타까울 뿐인데 어쨌든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연대 강화의 또 한 측면에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정규직 부분 지금 장관하고 막 통화하고 시행령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막 이러는 그 부분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한국노총이 최종안을 던진 걸 중심으로 해서 노동법이 만들어졌죠.
작년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그렇게 해서 통과됐습니다. 로드맵은 한국노총이 사용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본 그 선에서 통과됐습니다. 작년에 노사관계를 바꿔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는 공동의 노사간 공동의 역할. 그래서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노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데 노사발전재단 작년에 합의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범하죠. 산재 관련 법안들 우리 한국노총이 요구한 선에서 통과됐습니다. 작년에 한국노총의 일이 뭐 엄청난 큰 힘이지요. 노동부가 끝까지 저항하고 막 이럴 때 저도 막판에 ILO 아태 총회장을 박차고 나오고 막 이래 서로 싸우고 막 이래도 결국 한국노총이 요구한 대로 작년에 1년 동안에 이 4개가 몇 년에 한 번씩 생길 수 있는 아주 굵직굵직한 현안들이었습니다. 근데 100% 한국노총이 요구한 수준으로 다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한국노총의 엄청난 힘인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질투 시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 한국노총에 대해서 질투 시기하는 데라면 어디로 봐야 돼요? 그건 뭐 당연히 민주노총 쪽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자기들 운동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한꺼번에 고치지 못하는 그 선에서 한국노총의 이런 일방적 힘을 뭔가 비난하고 싶은 데가 있겠죠. 그럼 그게 우리가 사회연대를 하지 않았다면은 일반 시민단체나 대화단체들이 많이 들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작년에 우리 힘을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데도 딱 2군데. 어디죠?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없었죠, 작년에. 이 로드맵을 처음 만들었던 그 입안자들인 학자들, 요거는 정부가, 노동부가 언론 플레이 하느라고 그 학자들이 야합이니 어떠느니 자꾸 이렇게 똥구멍 살살 부추긴 거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연대는 완전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기조의 축이었던 현장 중심으로 하는 거는요. 저 노총위원장이지만 정말 격이 없이 일주일에 보통 2, 3일은 기본으로 항상 지방 갑니다. 그럼 오늘 일에 왔다가 당일로 가서 또 할 일 다 보고 내일은 또 오전에 일 보고 전주 갔다가 또 와서 일 보고 엊그저께 화요일 날은 부산 갔다가 아침 7시 비행기로 갔다가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죠. 일주일에 2, 3일은 기본 지역 갑니다. 그럼 지역 가서 하룻밤 자고 오고 모처럼 갔으니까 뭐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당일치기로 모든 건 그것도 한나절 왔다 가는 선으로 이렇게 하지요. 그렇다고 노총위원장이 3,000개가 넘는 사업장들 다 현장 중심으로 한다고 갈 수 있겠습니까? 50개가 넘는 지역지부들 다 이렇게 돌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 간부들 지금 정신없이 뺑뺑이 돌립니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의 활동가들 주로 자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 지역 현장만 도는 게 일이 아니라 국회 가야 되고 정부 부처 다녀야 되고 사용자들 만나야 되고 또 각종 시민단체 뭐 같이 연대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하다못해 뭐 5.17 행사할 때 북쪽 사람들 만나서 같이 행사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러면 현장 중심으로 한다 하는 거는 노총 위원장 임원과 노총 간부들이 그렇게 현장 중심으로 갈 때 실질적으로 그게 지역으로 전파되고 그 분위기가 그래서 지역의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노총이 몸뚱아리라고 한다면은 지역 본부가 바로 팔과 다리입니다. 그러면 지역 지부는 손발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역 본부는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노총 조직국장을 할 적에 지역 본부장들을 만나면은요, 거의 뭐 거들먹거리고, 그 다음에 이 노총 똑바로 해, 이 자식들아. 뭐 이런 식입니다. 쥐가 노총이면서 노총 똑바로 하라 그러면 누가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노총의 팔다리인데, 그러니까 노총하고 완전히 담쌓고 지역은 별도로 돌아가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팔다리가 안 움직이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아무리 움직여봤자, 제가 일주일에 2, 3일을 그렇게 지역을 왔다 갔다 하고 뛰어봤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지역 본부부터 확실하게 팔다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승근 그 의장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이번 주 벌써 오늘이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강원도 할 적에, 미리 사전에 이런 게 없어서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어제는 서울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은 바로 이렇게 지역 대표자들과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 16개 시도 지역 본부장들과의 회의를 합니다. 6시부터는 지자체 장을 나와. 어제 서울시장 나왔고 거기 경제국장 나왔죠.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우리가 소주 한 잔 얻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서울 지역 본부와 서울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주고, 그럼으로써 또 지자체에서 한국노총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 중앙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돌다 보니까 어떤 효과들이 나오느냐. 우선은 제가 가서 이렇게 지역 대표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좋고, 두 번째는 지역 본부장들이 노총의 최근 움직임의 방향이라든가 또 노총이 하고자 하는 그 구체적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산별 대표자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압니다. 지역 본부 의장들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자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니까 지자체가 지원이 잘 됩니다. 또 민주노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자기 자식 중에서도 많다 보면은 좀 더 이쁜 자식이 있는 법인데, 하물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남남 부분에서라면 한국노총에 좀 더 애정을 가져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벌써 2년이 넘도록 계속 해오다 보니까 지역 본부 의장들이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 그 다음에 한국노총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은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 본부장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지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52개 지역 지부, 전 뭐 누가 지부장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이런 판입니다, 아직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동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안 되는 데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현장에 있는, 예를 들면 강원랜드의 조합원들은 우리 한국노총을 막바로 볼 수가 없고 그 지부를 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지부를 보고 아, 이게 한국노총이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지부 활동을 잘 할 때
아, 한국노총은 잘하고 있어. 이렇게 평가받는 거고, 지부 활동을 잘 못할 때는 한국노총 엉터리구나. 이래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노총이 중앙에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지부라면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노동운동을 지금 상근 간부만 한 게 만 24년이 됐고요. 제가 10,000명짜리 위원장서부터 이 위원장을 한 게 지금 21년 됐습니다. 근데 그 얼마나 많은 선거를 했겠습니까? 전 주로 직선제를 많이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조직관리형의 노동운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사업을 하고 사업으로 평가받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합원 대중이 내가 변화에 너무 빠르다, 너는 내려와, 그만둬라 하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이걸 노동운동을 통해서 일신영달을 위한 노동운동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걸 자기 이념, 이 좌파 애들처럼 자기 이념으로 몰고 가기 위한 노동운동도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총위원장이라는 걸 발판으로 해서 뭔가 다른 그 일신영달을 꾀한다거나 이러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노총 대표자가 됐으면 노총을 올바로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금융노조 위원장 때 만약에 제 일신영달이나 여러 가지 장래나 이런 걸 생각했다 하면은 그렇게 구속되고 수배 생활을 수배 생활이요. 1계급 특진에다 현상금까지 붙여놓고 수배 생활하면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민주노총 중에 누가 현상 붙은 그런 수배 생활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 그렇게 정말 지난하고 어려운 역경들을 겪으면서 또 은행이라는 그 좋은 직장을 해고되면서 누가 그런 걸 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애들이 투쟁 뭐 운운하면서 약발 안 듣는 저런 투쟁들을 하는 거 저는 우습게 봅니다. 그 대신 내부의 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표자가 희생하는 거죠. 우리 한국노총 발전을 위해서는요, 지부의 폐쇄나 이 지부 장들의 인준 취소나 이런 걸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누가 노총에서 상층부로부터 본부나 지부에 대한 수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총 간판을 걸어놓고 무슨 활동을 하든 전혀 타치 안 하고 컨트롤을 안 하고 통제를 안 한다면은 노총은 이미 정체되고 변하지 않는 거죠. 중앙은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계속 변화로 가고 있는데 지부는 아직 안 돼요. 지부장 회의를 제가 수차례 했는데 과반수가 안 돼서 성원이 안 됩니다. 52개 지부 중에 27명이 안 모이는 거죠. 그게 1년 반 동안 안 모였습니다. 그게 안 되다가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이제 로드맵 관련해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모입시다. 그래서 내가 분명 경고했습니다. 폐쇄, 지역지부 폐쇄, 아예 없애버리는 거. 그 다음에 지역지부에 대한 존치는 하지만 경고. 그 다음에 지역지부장 인준 취소. 아예 인준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규약 다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그 다음에 경고, 지부장에 대한 경고. 이 4가지의 징계를 하겠다. 그러면서 작년 9월에 회의가 됐고 작년 12월에 회의가 됐고 금년 3월에 회의가 됐습니다. 제가 지역 본부장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지부장들은 석 달에 한 번씩, 1년에 3, 6, 9, 12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부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이 축은 지금 50%밖에 안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언제 수술에 들어가느냐? 다음 달에 들어갑니다. 이번 달에 벌써 1차 초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여 개 정도의 지부를 없애버릴 겁니다. 52개 중에. 42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부장 취소는 그러면 10명은 이미 지부장도 다 날아가는 거죠. 지부장 인준 취소가 한 100개 또 더 들어갈 겁니다. 물론 소명 기회는 줄 겁니다. 소명 기회를 줘서 앞으로의 어떤 뭐 다른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조직의 뭐 여러 가지 확대나 또 이 회의에 올 때나 집회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활동 사항들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우리가 판단해서 이 소명 자료는 충분히 좀 한 번은 더 기회를 줘볼 만하다고 하면은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정말 대수술이 들어가고 그래서 또 그래도 안 되는 데는 또 하고 그다음에 지부를 통폐합하는 데는 통폐합하고 아니면 신설하는 데는 신설해 주고 열심히 하는 데는 이래서 한국노총이 지금 중앙이 변했고 본부가 변했으면은 지부도 이제 변해야 할 차례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축을 가지고 한국노총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운동 방향은 뭐냐? 운동 방향은요. 우리 한국노총이 제가 3년 전부터 좀 많이 변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대중적 지지도가 되긴 되는데 이걸 학자들이 좀 좌파 학자들이 있어요. 한국노총에 대해서 맞득지 않는 맞다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은 뭐라고 계속 까대느냐 하면은 노사협조주의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어용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 우리 1945년도 해방공간에 노동운동 불필요한 시기라고 그랬죠. 국가 시절이 그 현장이 없는데 현장이 몇 개 없었습니다. 전국에 우리 노동자들이 한 2만여 명 제대로 된 노동자들은요. 그런 판에 뭔 노동운동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 전평은 아주 후한 점수를 주고 대한노총은 아주 박한 점수를 줍니다. 그것처럼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전평은 좌익 정치가들의 꼭두꼭지고 앞잡이들이었고 대한노총은 우익 정치가들의 앞잡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 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 역할밖에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생적 한계를 한국노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도 전평을 자기들의 전신으로 지금 여기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전평을 전신으로 여긴다면 좌파적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는 우파적 태생적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 우익 정권이었던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건국의 주역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당해지고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태생적 한계라고 해서 노사협조주의를 계속 까는데 그러면 한국노총의 새로운 운동 방향의 변화 이건 노사협조주의 아니거든요. 우리가 투쟁을 거부하고 또는 투쟁을 기피하면서 어떻게든지 서로 뭐 협조체제만 가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죠. 제가 노총위원장 되고 나서 투쟁 안 했습니까 그럼? 과거에 투사였는데 왜 이렇게 변했냐 뭐 하는 것들이 언론에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과거엔 투사였는데 노총위원장 되고 나서 투쟁 안 했습니까? 청와대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앞에서 오찬 거부하고 삭발하고 국회 앞에서 단식하고 12일 동안 여의도 문화마당 국회 앞 2차례에 걸쳐서 천막농성 했죠. 40여일 됩니다.
먼지 풀풀 날리는 데서 김태한 열사의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4개월여 동안 전국적 열사 투쟁을 했죠. 과거 우리 한국노총에도 의로운 죽음들 많았습니다. 열사 투쟁을 제대로 했으면 다 열사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죽음들이었는데 노총이 안 했지 않습니까? 잘 그런 거 기피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유가족하고 좋게 해서 그냥 이렇게 좋게 편하게만 가려고 했죠. 근데 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김태한 열사는 비정규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항상 민주노총에서도 김태한 열사에 대한 묵념을 합니다. 마성 모란공원에 지금 바로 그 문익환 목사 옆에 누워 계십니다. 이런 건 우리 살아있는 운동가들이 그 열사 투쟁을 아주 가열차게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장관 퇴진 운동 8개월 동안 했죠. ILO 아태 총회장 박차고 나오면서 또 제가 크고 작은 집회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동지 여러분들 막 못 살게 굴었죠. 대학로에서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그럼 제가 투쟁을 분명히 노총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투쟁을 한 번도 기피해보지 않았는데 뭔가 노사협조주의의 한계를 자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우리 운동 방향에 대해서 포장하고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 이념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 한국노총은 중앙과 산별과 지역과 현장이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고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개정하고 또 우리들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내고 등등 이런 것들을 그럼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우리 노동자들 당연히 사회적 약자죠. 일반 서민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죠. 농민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농민들도 우리 사회적 약자일 수 있죠. 빈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노총이 노동운동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실천 방법은 뭐냐? 그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럼 투쟁은 대화와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전술적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 두 개가 전술적 수단 두 개가 하나는 투쟁성을 극대화시키는 거고 강화시키는 거고 대중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대중성 강화와 투쟁성 강화 어느 것이 더 필요하냐? 둘 다 필요합니다. 대중성 강화 바로 그 차원에서 제가 외자 유치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작년에 미국 나갔고 이번에 작년 하반기에는 일본을 나갔고 이번에 FTA 되고 나니까 이제 미국은 안 가는 모양이 돼요. 이번에 일본, 유럽 이런 데 가겠느냐고 그러더라고. 당연히 가지. 그건 대중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임과 동시에 우리 노동자들이 꼭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거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갈 거는 가야지요. 우리가 세계 경제 11위권까지 오기까지는 외국 자본들이 들어왔고 외국 기술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나가면 안 되고 우리가 세국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 또 다른 고부가 가치의 이런 또 고기술들이 들어오고 제역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선진국으로부터 유입과 우리는 후진국으로의 유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요. 나가는 것만 걱정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외자 유치하러 가다 보면은 한국의 노사관계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 최저의 조직률인데 그 중에서도 상시적으로 항상 싸우는 조직은 그 중에서도 10%. 그럼 전체
산업 현장에 불과 1%만 매일 싸우고 있는데 언론이 막 싸우는 것만 나가니까 외국 자본들로부터 질리게 만든 겁니다. 외국 자본들이 이제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 너네가 99% 안에 들어가려면은 오지 말고 1% 안에 들어가서 악성 사업장이 되려면은 그렇게 자신 없으면 들어오지 말고 99%가 다 괜찮은데 그렇다면 들어와라. 한국노총이 도와줄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동업종에서 예를 들면 필터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본인의 필터 공장하고 외국 자본의 필터 공장하고 누가 봉급이 더 많습니까? 똑같이 동업종에서 비교해보면 외국 자본과 외국 기술의 사업장이 봉급이 조금이라도 더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 노동자들을 끌어갈 수 있으니까. 양질의 일자리지요. 이걸 노동운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걸 경총회장인지 노총위원장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또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일본에 제가 갔더니 민주노총 애들은 와갖고 민주노총 좌파 애들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걔들하고 일본의 랭고는 800만입니다. 근데 한 20만 명 되는 애들하고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대중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이런 민주노총의 반애국적 행위와 또 한국노총은 일본의 부품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 완성차나 완성 제품은 상당히 좀 강한데 부품은 우리 핸드폰 하나 팔아먹어도 일본이 거의 50%는 그냥 공짜로 남깁니다. 부품은 다 일본 거 아닙니까? 그 부품 기술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 핸드폰 하나 판다고 우리 삼성만 돈 버는 것 같죠? 이 중에 50%보다 더 많은 건 일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부품은 다 거기 거 쓰니까. 근데 일본의 기술 도입, 자본 도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위해서 갔더니 지가 무슨 전문가라고 투기자본인지 투자자본인지 어떻게 알고 그걸 구분하겠다고 하느냐. 경총회장 같은 짓 하고 있다. 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공격한 거 아닙니까? 투기자본, 투자자본은 아주 간단합니다. 동지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투기자본의 두 가지, 투자자본의 두 가지 딱 대별해보면 투기자본은요. 명동 사채시장, 사채자본이라고 보면 돼요. 누구 돈인지 모른다. 투자자본은 주주명부에 의해서 정확하게 누구 돈인지가 다 나왔다. 또 투기자본 하나는 어느 산업 분야에서 경제활동하는지 불분명하다. 론스타 같은 거요. 누구 돈인지 잘 모르죠. 빈라덴 돈인지 전두환 돈인지 부시 돈인지 모릅니다. 근데 들어와서 빌딩업에도 부동산에도 투자했다가 외환은행도 샀다가 또 제조업 그 뭡니까? 그 옛날 만도에서 떨어져 나간 거 그 제조업도 샀다가 아무거나 기업 사냥꾼입니다. 이 투기자본들은. 근데 투자자본은 주주명부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볼보 자동차 산업, 필립스 전자산업, 시티은행 금융산업 이게 딱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본은 나는 적극 유치하겠다고 투기자본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대중성이 높아지니까 작년에 그 네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치고 나가는데도 민주노총이 항상 투쟁하는 조직이니까 가나는 5월 달에 1월 정기총회에서 딱 보면 사업계획에 5월 총파업, 11월 총파업 이런 게 박혀 있습니다. 총파업 거리가 없는데도 총파업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죠. 밤에 술 먹을 때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낮에는 그 다음 날이면은 또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왜냐면 투쟁을 해야 되니까. 투쟁을 위한 투쟁이 바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은 많이 달라졌죠. 이게 한국노총 때문에 위기를 느껴서인지
또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느꼈기 때문인지 저는 후자일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은 저하고 아주 막역한, 제가 한 20년째 제 친동생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동지이기 때문에 내 평소에 운동 방향이 어떻게 87년에 딱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일 첫 일성이 뭡니까? 총밥 박혀 있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투쟁은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투쟁을 위한 투쟁 안 하겠다. 제일 먼저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띠를 넥타이 매듯 하는 투쟁하지 않겠다. 그렇게 상시적으로 막 맨날 투쟁만 외치는 이런 거 안 하겠다. 세 번째, 좌파 교수들의 훈수 듣지 않겠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는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오로지 첫째도 투쟁, 둘째도 투쟁. 그래서 투쟁을 통해서 열 중에 둘만 얻어도 이 둘은 값진 의미가 있는 거고, 투쟁을 통하지 않으면 열을 다 얻어도 의미 없다. 이게 87년도에 만들어진 전투적 조합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노총은 그런 전투적 조합주의를 버리고 또 외면하고 또 노사협조주의도 버리고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채택하면서, 이거 그럼 다른 나라 그거 한 거 있냐 그러면 남아공의 코사투라고 하는 남아공 노총이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입니다. 그러면서 대중성과 투쟁성을 담보로 해서 우리는 이 사회의 주체 세력으로서 거듭난다. 이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입니다. 근데 대중적 지지를 많이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12월 집회, 평화 집회 하죠, 못 가지고. 해서 문제되면 제가 그만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택시 동지 하나가 분신하겠다고 딱 나왔었는데, 무슨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어쨌든 평화 집회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한국노총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동지들 중에서 나이 드신 동지들은 이제 사위들이 우리 저 장인어른 뭐 한국노총에서 노동운동 한다 그러면은 뭔가 불만이고 좀 이랬었을 건데, 요즘은 사위들이 장인어르신 뭐 좀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 들으실 겁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장인어른이 옛날에는 그거 좀 그만둘 수 없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을 건데 요즘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한국노총의 이런 새로운 운동 방향과 기조가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하나 더 해 나갈 거는 노사관계를 좀 바꿔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5분간, 제가 아까 45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럼 노사관계를 바꿔내는 건 누가 주도해야 됩니까? 원래 지금 우리 구조로 현실로 보면 정부가 해야죠. 근데 정부는 장관 바뀔 적마다 구호만 갖다 바꿔. 신노사 문화, 뭐 선진노사 문화. 그 구호 바뀐다고 노사관계가 바뀝니까? 뭘 실질적으로 거리를 줘야 그걸 같이 함께 할 적에 노사관계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노사관계가 80년대까지는 노사관계 없었다고 봐야죠. 농업국가 시절이었고 정부 독재정권 시절이었으니까 정부가 다 했다. 그러면 자주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과거 20년 동안 항상 노동운동은 쌈박질만 했어요. 그때는 정치민주화를 위해서 싸웠고 97년도에는 IMF에서 또 생존권을 위해서 싸웠고 이번엔 또 FTA를 위해서 싸우고 맨날 싸움만 했을 때 노동조합은 그러면 노사관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치부해 봅시다. 그럼 정부는 어차피 우리가 계속 일방적으로 해오던 입장 그대로 가져가는 게 밥그릇도 많이 생기고 좋지 않습니까? 간다. 세 번째, 사용자는 우리나라 사용자의 그 본을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어디죠? 삼성과 현대. 삼성은 문호조주입니다. 현대는 정주영식 노무관리입니다. 지금도 힘으로 일단 눌러보고 안 되면은 물밑으로 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싸구려 장사꾼 기질.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하니 참 한심한 노릇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하는 사람이 첫 번째, 우리 사업장에는 노조 없어야 돼 하는 게 1순위입니다. 인식이 그렇게 딱 바뀌었어요. 삼성 뻔을 보는 거죠.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노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힘으로 눌러보고 안 되면 뒤로 슬슬 구슬려가지고 무력화시키고 어용화시키려고 하는. 왜? 경영은 지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꾼들은 시키는 대로만 해. 그게 더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노조도 지금 현재 전 세계 상황들을 다 경영진하고 공유한 상태에서, 자, 우리는 빨리 이 방향으로 빨리 이 신기술을 교육시키는 거, 이 교육은 우리 노조가 맡아서 할게. 노사가 힘을 합쳐서 하는 조직하고 삼성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런 노사관계로 만들어내면 되는데 아직도 우린 정근대적. 그러면 대부분 사용자들은 삼성 아니면 현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들도 안 돼. 그러니 한국노총이 그러면 노사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제가 얼마 전에 조선내와 가서 교육하면서 그랬어요. 기업을 잘 살리기 위한 것도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어용적 얘기죠. 사장이 할 얘기고. 근데 제 교육을 2시간을 했는데 사장 공장장서부터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조합원들한테, 조합원이 한 250명 정도 되대요. 여러분들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이 앞에 있는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이 임원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조선내화가 문 닫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일자리 찾기가 쉽습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회사가 문 닫는 순간에 어디 가서 일자리 찾기 힘듭니다. 그럼 가족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잘 돼야 될 이유는 누가 더 있는 겁니까? 그랬어요. 우리 조합원들에게 더 있는 거죠. 그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사장이나 임원들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역으로 떠들어대죠. 난 그건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마음을 가지고 노동조합이 더 마음, 그런 사랑이 있고 당신들보다는, 그러면 이 회사가 잘 돼야 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거는 노조의 고유의 역할이죠. 당연히. 그러면 노사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구라파나 뭐 독일이나 전부 보면은 경영 참가 다 하면서 방향을 회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노조가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삼성전자가 노키아를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노사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하는데 중앙단위에서는 어떻게 바꿀까요? 뭐 가지고 바꿀까요? 바꿀 게 없습니다. 내가 호미 들고 사용자 단체한테 괭이를 주고 텃밭을 갈자고 하니까 텃밭이 하나도 없는데, 땅 한 평도 없는데 뭘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구호만 노사 화합 상생 뭐 이런 거 외칠까요? 그건 안 되는 거고, 뭔가 공동의 할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머리띠 메고 길거리로 나가지 않도록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럽은 어떻습니까? 선진 노사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다 노사의 사회적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니 뭐 고용센터니 뭐 노동교육원이니 그다음에 복지재단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는 정부가 다 만들지 않습니까? 유럽은 노사가 다 만듭니다. 세계 경제 순위 8위권이다 하면은 노사 관계가 8위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세계 경제 규모 11위권인데 노사관계는 61위권. 어떤 기관에서는 뭐 103위권 뭐 이렇게 나가는데 117개국 중에 우리가 103위랍니다. 노사관계가. 과연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노사관계를 뭘 바꿔야 되는데 유럽 선진국들은 노사 간에 자꾸 이런 제도를 만들고 하면서 같이 일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실업급여 우리는 정부에 가서 타지만 덴마크 노총에 가서 탑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냈느냐? 돈을 그 사람들도 노사가 냈고 우리도 노사가 냈습니다. 우리가 고용보험 내는 게 노사 같이 내는 게 있고 사용자만 내는 게 있습니다. 강제보험이죠. 강탈해 가는 겁니다. 그게 연간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조 7천억입니다. 2조 7천억이 갑자기 세금처럼 둔갑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그 돈을 다 쓰지 못해서 주체를 못합니다. 연간 한 1조 이상씩 남습니다. 지금 그 제도가 시행된 지 8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9조가 적립돼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흥청망청 씁니까? 이건 고용에 관련된 분야로 한정돼 용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데나 막 쓰는 겁니다. 그 우리 돈을 강제로 수탈해 가지고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실업 해소가 안 되느니 일자리가 어떻느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걸 우리한테 달라는 겁니다. 노사한테 주면은 우리 돈이니까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공동으로 그 역할들을 막 하면서 노사관계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게 노사발전재단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제안을 했는데 김대한이가 웃기고 있네. 정부 빠지고 너네끼리 한다고. 그래서 한마디로 거절하고 얘기를 듣지 않아서 김대한이 8개월 동안 몰아내기 한 겁니다. 김대한 그때 경총은 오케이 했지요, 당연히. 그래서 김대한 장관 몰아내고 이상수 장관 됐을 때 경총에 다시 내가 제안을 하니까 이상수 장관은 반대 안 할까요? 이래. 반대 못 할 겁니다. 우리 노총이 장관 퇴진 운동을 가열차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경총하고 공동 TF팀을 만들어서 노사정위로 작년 4월부터 그걸 연구해서 노사정위로 9월에 던져서 11월에 노사정 합의를 받고 요번에 이제 뜨는데 문제는 이 노사발전재단의 성공이 한국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건데 정부가 그 몫을 안 주려고 그러죠. 저는 돈과 일을 같이 넘기라는 거죠. 돈과 일을 같이 넘겨서 이 노사발전재단 산하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고 수십 개의 산하기구들이 있어서 노사가 그 일 하기도 바쁘면은요, 길거리에 나가서 투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정부는 자기 밥그릇을 뺏기니까 죽어도 안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사진은 20, 30층 빌딩을 그려놨는데 노동부는 열심히 돕겠다고 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 뒤뜰에 있는 계집 정도 요것밖에 더 이상 할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공간에서 우리가 요번에 투표들 다 하셨죠? 조합원들도 다 투표시켰죠? 요번 10월 달에 10월 달 또는 11월 달에 투표를 전국 조합원이 할 텐데 요번에 38만인가 34만인가 분이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전원 참여를 해서 이 대선 공간에서 노사발전재단서부터 우리 현안들 정확하게 요구해서 우리 조합원들 선택에 의해서 정책연대가 이루어지면요. 노사발전재단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현실이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거를 정부가 주도해야 되는데 한국노총이 운동 방향부터 하나하나 점검해서 운동 방향을 틀어나가고 또 노사관계까지 이렇게 제안하는데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또 사용자들은 맨날 삼성 현대식의
이런 싸구려 장사꾼이나 전근대적 기업 경영관이나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노사정 3주체입니다. 누구든 먼저 선도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서 또 한국 노사관계를 바꿔내기 위해서 주체적 역할을 해 나갈 겁니다. 동지 여러분들 한국노총의 여러 가지 사업에 적극적 참여를 해야지 한국노총이 이러한 방향이 됐든 작년과 같은 로드맵이 됐든 뭐 이런 데 힘이 붙는 겁니다. 한국노총 중앙지침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또 많은 질책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